자, 오늘부터는 화면 앞쪽에 나와 있는 이 도면, 즉 동력 전달 장치라는 전체 조립도에서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1번부터 예를 들면은 5번까지 부품을 따로따로 분해해서 각각의 부품도를 솔리드웍스로 모델링하고 그에 따라서 2D 도면까지 작성하는 과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은 어떤 부품을 작업할 거냐면 앞쪽에 나와 있는 3번, 이 3번이라는 부품을 작업할 건데 3번에 대한 부품에 대한 영역은 화면에서 표시하는 것처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번에 대한 부품의 영역입니다. 자, 그러면은 2D 도면에서는 지금처럼 화면에 보이는 그림처럼 그림을 대는데, 자, 3차원 형상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제가 같이 첨부한 도면 중에 그죠 파일 중에 분해도라는 부분을 보면은 분해도에서는 현재 나와 있는 3번이 바로 이러한 형태거든요. 즉 톱니바퀴처럼 생겨 있는 형상인데 실질적으로 정확한 명칭은 3번 부품은 바로 스퍼기어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은 전체 조립도에서 나오는 스퍼기어에 대한 2D 도면은 오토캐드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분해도에 나와 있는 3차원 형상처럼 3D CAD를 이용을 해서 이 내용들을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내용을 작업할 때 필요한 데이터들, 우리 이제 KS 규격집을 활용할 건데 그 규격집은 같이 첨부해 드린 여기 KS 제도 규격, 여기에 나와 있는 데이터 수치를 이용을 해서 CAD 작업과 그리고 설계 작업을 같이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형상 작업을 할 때는 우리가 그 측정자죠. 측정할 수 있는 자를 이용을 해서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측정을 해서 따로따로 메모를 하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저는 여기 여러분들한테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렇게 2D 그림을 이렇게 같이 드릴 거니까 이 그림을 보시고 CAD로 작업을 지금처럼 해주시면 되고요. CAD로 작업하시면 되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제가 중간중간에 중요한 수치들은 이렇게 좀 가려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처럼 가려져 있는 치수를 조금 전에 보셨던 KS 규격집에 의해 가지고 데이터를 찾아서 그 데이터를 지금처럼 따로 메모를 하시고 메모된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CAD 작업 그리고 솔리드웍스 3차원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작업을 좀 더 수월하게 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그 이면지나 A4 용지를 미리 준비하신 다음에 그 종이에다가 이 그림을 손으로 대충 한번 그리시면서 여기 숨겨져 있는 가려져 있는 치수를 먼저 찾으시면 되겠죠. 찾아서 메모를 하시면은 그 메모지가 바로 우리가 작업하는 하나의 정답지가 되고요. 여러분들은 그 메모된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링 작업하시면은 작업이 훨씬 수월하고 빠르게 작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이 데이터들에 대해서 찾아 나가는 방법을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먼저 자, 스퍼기어를 그린다 그러면은 스퍼기어는 얘부터 얘까지가 바로 스퍼기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형상 작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위쪽에 있는 M이라는 데이터와 Z라는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M이라는 데이터는 뭐냐? 여기 나와 있는 모듈. 자, 이 모듈이라는 부분이 바로 M이라는 부분의 데이터 수치거든요. 그러면 이미 도면상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따로 이렇게 3이라고 메모를 해주시면 되고요. 아래쪽에 나와 있는 Z. 자, 이 Z는 무엇을 나타내냐면 바로 스퍼기어의 E, 즉 톱니바퀴 수라고도 이해하시면 좀 쉽겠죠. 그래서 스퍼기어의 이 수를 나타내는 게 바로 Z라는 값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Z라는 값도 이미 이렇게 찾아서 메모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듈은 3인데 이 수는 21개짜리 스퍼기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자, 다음은 아래쪽에 나오는 피치원 지름이죠. 자, 피치원 지름은 도면에서 보면은 어디? 여기 스퍼기어 E, 스퍼기어 E가 이루고 있는 중심선부터
아래쪽에 있는 이 중심선까지 이 거리가 바로 피치원 지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피치원 지름을 어떻게 표시하냐면은 바로 PCD라고도 이렇게 많이 표시하거든요. 그래서 피치원 지름 PCD는 공식이 M 곱하기 Z라는 공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보셨던 M은 바로 모듈이었죠. M은 모듈이니까 M은 3이 되고요. 곱하기 Z는 뭐였습니까? Z는 있수니까 21개. 그래서 피치원 지름은 총 63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피치원 지름에 63이라고 이렇게 메모하시고 여기에다가는 그죠? 파이 63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수월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은 아래쪽에 나오는 전체 이높이 볼까요? 자, 우리는 전체 이높이를 구하려면 다른 부분을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자, 일단 전체 이높이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은 전체 이높이는 이 선부터 이 선까지가 바로 전체 이높이에 해당합니다. 즉 우리 그죠? 톱니바퀴 높이 그 기어 2에 대한 높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을 활용하시려면 먼저 확인하실 게 잠깐 볼까요? 먼저 확인하실 게 우리는 요거죠. 즉 여기 사용 그 피치원 지름 요 피치원 선부터요 위쪽에 있는 이 선까지 자, 이 선에 대한 거리를 우리는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 선에 대한 길이 높이죠. 거리를 우리는 m이라고 이렇게 표시합니다. 요거에 대한 거리를 우리는 m이라고 그러죠. 그럼 여기서 m은 조금 전에 보셨던 모듈이니까 모듈 얼마입니까? 모듈은 3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쪽에 있는 빨간색 선부터 위쪽 선까지는 거리가 바로 m이라는 공식이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리는 3이 되고요. 이제 여기 그 피치원 선이 이루고 있는 이 선부터 여기 아래쪽에 있는 이 선까지 자, 아래쪽에 있는 이 선까지의 거리도 우리는 공식으로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요거에 대한 공식은 뭐냐? 바로 1.25 곱하기 m이 됩니다. 요거에 대한 공식은 바로 1.25 곱하기 m이 되니까 조금 전에 m이 3이었죠. 그러면은 1.25에서 3을 곱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6.75가 되면 아니 그죠 얘는 얼마가 되죠? 그죠? 얘는 3.75가 되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리는 3.75가 됩니다. 자, 그래서 위쪽에 있는 여기에 간격은 3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부분의 간격이 3.75니까 실제로 요놈, 그죠? 이 부분에 대한 전체 거리가 얼마죠? 요거는 3에다가 조금 전에 보셨던 3.75를 더하면은 얼마가 되죠? 얘는 바로 6.75가 됩니다. 이 6.75라는 부분이 바로 어떤 값입니까? 그렇죠. 전체 이높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 이높이가 바로 6.75라는 값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전체 이높이까지 한번 구해봤고요. 이제 우리가 또 작업해야 될 게 어떤 이제 남아있는 부분이 이 선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여기 그죠? 예. 분홍색부터 아래쪽에 있는 이 분홍색까지에 대한 거리를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자, 요거에 대한 답은 이미 나와 있죠. 어떻게? 빨간색 피치원 지름에 대한 값이 63이고요. 피치원 지름부터 위쪽까지 거리가 3이었죠. 그죠? 이 부분에 대한 거리가 3입니다. 그럼 이 3은 아래쪽에도 똑같이 3이 있으니까 어떻게? 그죠? 63에다가 위쪽에 모듈 3이 더해지고 아래쪽에 모듈 3이 더해지니까 실질적으로 값은 어떻게 되죠? 그렇죠. 지름이 69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값에 대한 전체 거리는 63이라는 거 그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게 63이 되고요. 그러면은 이런 값들을 여러분들은 미리 메모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메모를 하셨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찾아야 될 게 어떤 부분이죠? 그렇죠. 이 스포 기어를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생겨 있는 즉 키홈. 자, 키홈 형태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떤 모양이냐면 자, 한번 3차원 볼까요? 3차원으로 봤을 때 자,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 부분 여기에 구멍이 있는데 나중에 이 구멍 안쪽으로 그죠? 이 구멍 안쪽으로 여기 2번이라는 축이 들어가고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이 2번이라는 축이랑
3번 스퍼기어의 구멍이 조립을 하게 되면은 서로 간에 그죠 미끄러져 가지고 축이 회전할 때 스퍼기어는 같이 회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그죠? 이 축에 자, 축 부분에 이렇게 살짝 홈이 파져 있거든요. 나중에 19번이라는 키, 19번이라는 키가 들어가고요. 그럼 이 키는 축에도 조립이 되지만 스퍼기어 윗부분에도 조립이 되는 그런 형태거든요. 즉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를 측면에서 그리게 되면 어떤 그림? 실제로 이렇게 키가 들어갈 수 있는 윗부분에 툭 튀어나와 있는 이런 모양이 들어갑니다. 그럼 나중에 키가 어떻게 들어가냐? 자, 이거죠, 그죠? 이런 모양이고 아래쪽에 축이 자, 축 부분이 지금처럼 단면입니다. 옆에서 보게 되면은 그죠? 축 부분이 이렇게 홈이 파져 있으니까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사각형으로 파져 있고요. 그리고 구멍은 키가 들어갈 거니까 위쪽으로 툭 튀어나와서 안쪽에 이렇게 사각형 모양의 키가 지금처럼 조립이 됩니다. 빨간색 부분처럼 키가 조립되니까 축이 회전하면은 같이 스퍼기어도 이렇게 회전하는 그런 한 형태를 같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키가 들어갈 19번 키가 들어갈 홈을 파주는 게 키 홈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론 내립니다. 여기 키 홈이 들어갈 표준 우리 표준 부품이라 그러거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별도로 뭐 설계하거나 만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크기대로 철물점 가가지고 자, 이 모양의 그죠? 예를 들면은 여기 나와 있는 뭐 KSB 1311 5 곱하기 5 요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은 철물점이나 부품점에서 이 크기대로 부품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따로 여러분들이 만드실 필요 없이 이 부품을 사서 조립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는 이 크기를 먼저 알고 있다 그러면 이 크기만큼 여기에 구멍을 파고 여기에 홈을 파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키에 대한 사이즈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데이터를 어떻게 찾을 건지, 그죠? 요거는 표준 부품이니까 이제 데이터를 찾는 방법을 알아야 되거든요. 자, 어떻게 찾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어떻게 찾을 거냐면 한번 확인해 보면은 그죠? 이렇게 먼저 여기 자, 먼저 여기 안쪽에 자, 이 안쪽에 들어가는 이 축에 대한 지름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축에 대한 지름은 이 구멍입니다. 축이 들어갈 이 구멍의 지름은 지름이 12짜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름 12짜리 축에 들어가는 키를 찾아야 됩니다. 자, 이제 찾는 방법 한번 볼게요. 여기 그 제가 드렸던 규격집에 자, 키가 몇 번에 있습니까? 키라는 부분이 잠깐 다시 볼까요? 이렇게 해서 키라는 부분이 실제로 여기 21번 21번에 우리가 찾는 키 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1번이지 21페이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21번 쪽으로 한번 쭉 내려가 볼까요? 이렇게 쭉 내려가서 21번과 관련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쭉 내려가 볼게요. 이렇게 쭉 내려가서 21번과 관련되는 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키와 그죠? 이렇게 요거 키 평행 키와 관련되는 내용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제가 아까 어떤 걸 기준 잡는다 그랬습니까? 이 구멍 키가 들어갈 구멍의 지름이 기준이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럼 구멍 지름이 현재 10입니다. 그래서 적용하는 축 지름이 초가 이하되어 있는데 우리는 12니까 어떻게 되죠? 12 이하가 돼야 되나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 데이터를 우리는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12니까 초건 아니니까 그죠? 12 이하죠.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자 이거 볼게요. 우리가 지금 현재 그리고 있는 부분은 아까 어떤 그림이었냐면은 이렇게 생긴 모양입니다. 위쪽으로 툭 튀어나왔죠. 위쪽으로 툭 튀어나오는 이렇게 위쪽으로 툭 튀어나오는 이 모양을 제가 잡을 겁니다. 그러면 이 모양에 대한 첫 번째 여기 B 자 B라는 부분이 어떤 값이죠? B라는 부분이 바로 키홈의 폭이니까 얘는 값이 4가 됩니다. 그래서 키홈에 대한 폭 그죠? 이렇게 생겼으니까 요거에 대한 폭이 바로 이 치수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B 치수가 바로 요거에 대한 B 치수입니다.
여기 보이는 B 치수 있죠. 그래서 얘가 4니까 이 부분에는 이렇게 4가 들어가고요. 자, 다음은 우리는 현재 구조가 키홈이 이렇게 위쪽으로 툭 튀어나온다 그랬으니까 툭 튀어나오는 값이 바로 T2 값이 됩니다. 그럼 T2는 여기서 T2 값이 어떻게 되죠? T2는 바로 1.8이 되죠. 자, T2 값은 1.8이 됩니다. 그런데 치수에는 어떻습니까? 치수는 전체 치수를 다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구멍의 지름이 12고요. 볼까요? 구멍의 지름이 12가 되고 위로 올라가는 T2 값이 1.8이니까 12에다가 1.8을 더하면은 이 값은 13.8이라는 값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우리는 이 값은 13.8이다 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공차 잠깐 볼까요? 공차. 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B 값이죠. 이 B라는 값은 그죠? 이 B라는 값은 바로 B2에 해당되죠. 나중에 우리가 축을 그릴 때는 B1 밑으로 그죠? 파고드는 값은 B1인데 지금은 위로 얘가 위쪽으로 툭 튀어나와 있으니까 구멍을 지름으로 해서 위로 툭 튀어나와 있는 이런 모양이니까 지금은 B2 값입니다. 그래서 4에 우리는 활동형이 아닌 보통형을 볼 건데 B2 자 B2에 대한 허용체가 얼마냐면은 JS9라는 공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실질적으로 치수를 기입할 때는 4 JS9라는 공차까지 같이 적용을 해줘야지 얘가 올바른 치수가 되고요. 자, 다음은 이 부분. 아까 T2였나요? 우리가 잡은 게. 자, T2에 대한 공차도 볼게요. 자, 그러면은 T1과 T2. T1과 T2에 허용되는 공차값은 플러스 0.1에 0입니다. 그럼 여기는 13.8에 플러스 0.1 그리고 0이라는 이 공차값을 우리는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값을 여러분들이 따로 메모를 해주시면은 아까 이면지나 A4 용지에 미리 메모를 딱 해주시면은 그 값에 의해서 이제 모델링 작업하고 도면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한번 이 치수 방금 여러분들이 작업했던 이러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한번 모델링 작업을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 부분에 도시되고 지시 없는 라운드, 우리 보통 R 값이라고 그러죠. 화면에는 그 도면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만 치수가 없는 R 값은 제가 3으로 작업할게요. 그리고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못따기 C, 챔퍼 값은 제가 1로 이렇게 1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먼저 스포 기어에 대한 도면 분석 작업이 끝났으니까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부터 CAD 작업과 솔리드웍스 작업과 그리고 CAD 작업을 같이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